자, 그러면 우리 그 다음 주제로 가봅시다. 우리 교재 86쪽에서는 이제 3장에서 경찰과 그 법적 토대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경찰과 관련된 법적인 이제 법이 어떻게 정하고 있느냐 이런 걸 위주로 다룹니다. 그래서 여기 파트에서는 이제 경찰 조직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경찰 작용에 관한 거, 그다음에 경찰 작용으로 인해 국민이 피해 봤을 때 구제에 관한 거. 그래서 이제 한 세 개의 영역인데 특히 이제 경찰 조직에 관한 것 부분에서 그 현재 우리나라 경찰 조직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경찰 공무원에 관한 얘기, 그다음에 경찰 작용에 관한 얘기, 이렇게 해서 한 기본적으로 세 문제에서 네 문제가량이 나오는 중요한 영역입니다. 자, 우리가 설명을 해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경찰학개론의 기본적인 과목의 특성은 암기 위주의 과목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조금 아까 시간에도 우리 칠판에 별로 안 썼죠? 교재에 있는 내용 어디 부분만 잘 체크해서 암기하면 될 것인지만 그거만 잘 할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설명을 좀 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판서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죠? 판서가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만 판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교재만 어느 부분이 포인트인지를 잘 알고 열심히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86쪽에 보면 경찰과 법치행정이라는 이제 한 주제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법치행정이 뭐냐 한 얘기에 대해서 87쪽까지 좀 썼어요. 자, 시험에 있어서 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러나 알고 있어야 될 개념은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법치행정의 의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읽어볼까요? 법치행정이란 건 법에 의해서 경찰 활동을 포함해서 모든 국가의 활동을 법에 따라 하도록 규제를 함으로써 자의적으로 공권력 행사하는 걸 방지하고 국민에게 예측 가능성을 또 보장함으로써 국민과의 법적 생활의 안정성을 도모하여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뭐예요? 국민의 자유권리 보장이 목적이에요. 응? 따라서 거기 밑줄 쳐주세요. 법치행정, 그러니까 경찰행정작용, 경찰작용 법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목적이 어디 있어요? 근본적 목적이 두 번째 줄 끝에 국민의 자유권리 보장입니다. 국가 공권력을 통제해서 국민의 자유권리 보장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그거 밑줄 쳐주시고.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언급이 나왔었죠. 이제 독일의 오토마이어라는 사람이 법치행정 한다고 하려면 세 가지 원칙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언급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가 간단히 있죠. 자, 첫 번째 뭐 나왔어요? 법률의 법규 창조력. 적어도 우리가 이런 용어와 뜻은 알고는 있어야 된다. 응? 시험에 꼭 나오지 않더라도 이런 기본 개념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법률의 법규 창조력, 무슨 뜻? 여기서 알아둬야 될 단어는 법규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법 중에서 법규인 것과 법규가 아닌 거 이렇게 나눈다 그랬어. 법을. 그래서 법규라는 말의 뜻은 여러분들 첫째 줄은 뭐야? 국민의 권리 의무의 구속력까지는 법. 이거를 법규라 그럽니다. 응? 그러니까 법 중에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효력 갖는 법이 있고 그렇지 않은 법이 있단 말이야. 그럼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해서 효력 갖는 법, 경찰 조직을 기준으로 본 경찰 조직 내부만이 아니고 경찰 조직 밖에 있는 일반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해서도 효력 미치는 법을 법규라고 칭해. 그러면 문장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국민의 권리 의무에 효력 갖는 법은 국회가 법률로 만들어내게 돼 있어요. 응? 그러니까 경찰기관이 마음대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해 효력 갖는 법을 못 만든다는 겁니다. 응? 그래서 뜻, 국민의 권리 의무에 구속력 갖는 법은 국회가 법률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원칙. 법률로만 국회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자, 두 번째, 법률의 우위.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회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법률을 만들어 놓으면 이 국회가 만든 법률은 이꼬로 국민의 의사라고 볼 수 있는 거야. 따라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의사에 따라 국가 작용이 이루어져야죠. 그러니까 경찰기관은 국민의 의사라고 할 수 있는 국회가 만든 법률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의미 뭐예요? 기억번 어떻게 돼요? 행정권은 우리가 경찰 조직도 행정
행정부에 속해 있는 거죠. 그래서 행정부가 행사하는 공권력은 행정권은 국회가 만든 법률에 모순 저촉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응? 그래서 기억번 첫째 줄 과거까지 경찰 행정 권한은 법률에 모순 저촉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행정은 국회가 만든 법률에 종속된다는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여기에 중요 단어는 소극적인 측면이에요. 소극적 법치주의의 소극적 측면. 이미 있는 법의 위반만 안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극적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디귿번의 중요 단어는 여러분 경찰 작용 중에 강제하는 작용이 있고 비권력적인 서비스 작용이 있고 국민에게 불이익 주는 거 있고 국민에게 이익 주는 것도 있고 그래. 자, 어떤 성격의 작용이든지 상관 안 하고 모든 경찰 작용은 법에 위반되게 행해져서는 안 되는 거죠. 따라서 디귿번 모든 행정 영역의 적용입니다. 모든 경찰 행정 분야의 적용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그 다음에 법률의 유보로 넘어가요. 법률의 유보라는 건 법률에 경찰 작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 미치는 경찰 작용하려면 국회가 만든 법률에 그런 조치를 해도 된다라고 권한이 주어져 있거나 법률로 그런 조치를 하도록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된다. 자, 의미, 기억. 경찰 행정 작용하려면 법률로부터 권한을 받아야 된다. 법률이 권한을 주고 있어야 돼요. 수권, 줄수자예요. 법률에서 권한을 주고 있어야 된다. 다른 표현에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거는 니은번 법치주의의 적극적 측면을 가리킵니다. 법률에서 경찰기관이 국민에게 이런 조치를 해도 된다라고 정당화시켜주는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근거가 있다면 이거는 그 정당화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그 적극적 측면. 디귿번은 어떻게 돼요? 근데 이 법률 유보 원칙,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지만 경찰 작용할 수 있다. 국민에게 이 원칙이 적용되는 경찰 작용은 모든 경찰 작용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정한 작용까지라고 봐. 그래서 디귿번 적용되는 범위에 관해서는 견해 대립이 있어요. 학자들 간에 견해 대립이 있는데 어떻게 돼요? 끝에 일정한 영역까지만 적용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권력적 강제성 없이 국민에게 서비스하는 활동은 법률에 근거가 없어도 할 수 있는 거로 봅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을 공부하면서 법률의 우위와 법률의 유보 세 가지 의미, 그다음에 그 적용 범위, 그다음에 또 법치주의의 소극적 측면 대 적극적 측면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측면씩 대비시켜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요 동그라미 2번하고 동그라미 3 법률의 우위와 법률의 유보를 요렇게 묶어놓고 요거 비교해서 검토하는 거 요거 공부하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면 지금 세 번째에서 말한 법률의 유보 원칙,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되지만 국민에게 경찰 조치할 수 있다 하는 그 범위를 어디까지, 이 범위는 견해가 일치하고 있지는 않다 그랬죠. 견해 대립이 있는데 여기서 법률 유보의 적용 범위에 관한 여러 가지 견해를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로 읽어보되 마지막 줄에 가면 우리나라 판례, 헌법재판소 이런 데서는 중요사항 유보설이라는 걸 이렇게 이제 취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줄에 우리 헌법재판소는 중요사항 유보설을 취하고 있다고 한 줄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7쪽에 실질적 법치주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죠? 네. 자, 그러면 첫째 줄에 뭐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법치주의라는 게 역사적으로 이제 발전되어 온 과정을 보면 19세기 말 20세기 초까지는 법치주의를 형식적으로만 파악했다. 그래서 형식적 법치주의 시대 이렇게 벌어요. 그런데 2차 대전 이후부터는 전 세계가 실질적 법치주의라는 걸 추구해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 왼쪽 페이지에서 법치 행정하자, 법치주의 하자는 목적이 뭐야? 국가의 활동을 법에 의해 이제 통제를 함으로써 목적은 국민의 자유 권리를 보장하려는데 목적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이 법치주의의 목적을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만들어 놓은 법대로만 하면 문제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바로 형식적 법치주의 사고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 법이 어떤 법이 만들어졌는데 그 법이 국민의 자유 권리 보장에 이바지하는 법이냐, 기여하는 법이냐 아니냐 이런 거는 그 법이 만들어진 목적이 정당하냐, 내용이 정당하냐 안 따지고
무조건 만들어 놓은 법대로만 하면 다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형식만 따지는 형식적 법치주의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사고방식은 국민의 자유권리 보장이라는 목적으로 온데간데 없고, 예를 들어서 가장 심했던 게 독일의 히틀러 시대인데, 히틀러 국가 독재자로서 히틀러가 장기 집권한다든지 뭐 이렇게 그 정권을 잡고 있는 자의 장기 집권을 위한 목적으로 법이 만들어져도 그 법대로만 집행하면 법치주의 잘하는 거다. 이런 사고방식. 이게 바로 뭐예요? 형식적 법치주의예요. 응? 그러니까 법치주의의 본래의 목적으로부터 벗어난 변질된 법치주의죠. 사고방식이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다 이제 실질적 법치주의를 추구한다. 그래서 첫째 줄에 뭐라고 썼어요? 오늘날의 법치주의는 형식적 법치주의가 아니라 실질적 법치주의를 지향한다. 그걸 의미한다. 그럼 실질적 법치주의는 두 가지를 요구하는 거야. 우선 경찰 작용, 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되고, 근데 그 법이 어떤 법이어야 돼? 국민의 자유권리 보장하려는 본래의 목적에 합치되는 목적이나 내용이 정당한 법만 통용되도록 하죠. 그 법을 집행하는 것만 정당한 거로 인정돼요. 잘못된 법, 국민의 자유권리 보장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잘못된 목적이나 내용이 정당하지 못한 법은 이거 폐지되도록 하는 제도 필요하죠. 그래서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의 목적이나 내용이 정당한 법만 통용되도록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좀 읽어보시고, 결론은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의 법치주의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추구한다. 요거를 잘 기억하면 돼요. 그 정도 하세요. 자, 이 얘기는 우리가 이 경찰 관련 내용을, 경찰 관련 법을 이해하는 데 있어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거야. 그리고 앞으로 어떤 파트를 공부할 때도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기본 베이스로서 일단 공부를 해놔야 됩니다. 시험에 이걸 직접 물어본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지만, 그래서 기본 베이스로 공부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 87쪽에 보면 시험과 관련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2 경찰활동과 법치주의 해서 의 해가지고, 뭐 내용은 의에 써져 있는 내용은 너무 당연한 얘기야. 우리 경찰이 국민한테 하는 활동의 대부분은 사회 치안 질서,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뭐 해라, 의무 부과하고, 강제로 의무 부과하고, 위반하거나 불이행하면 뭐 제재하고 강제 집행하고 처벌하는, 이런 주로 명령 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을 주로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법으로 정해놓고 그 법에 위반되게 못하도록 통제를 하죠. 그래서 그 경찰 의의를 읽어보면 경찰 작용은 권력적인 조치가 많기 때문에 특히 두 번째 법치행정 원칙이 엄격히 적용된다. 엄격히 요청된다. 따라서 두 번째, 셋째 줄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 밑줄 치는 건 아닙니다. 읽어놔요. 국민한테 경찰권, 공권력 발동하려면 민주적 정당성이 요청되므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계되는 경찰 작용을 할 때는 반드시 국회가 만든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되며, 또 법에 위반되는 작용을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있어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니까 읽고요. 예. 그러면 그 다음 주제에다 별표 좀 해주세요. 자, 2번 법과 경찰활동과의 관계, 또는 괄호치고 경찰활동에 있어서 법의 기능, 이런 제목 단 거 있죠. 경찰활동에 있어서 법은 세 가지 기능을 한다. 첫 번째, 조직규범의 기능을 한다. 그래서 조직규범의 기능을 한다는 거 의미가 뭐예요? 경찰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법이 정해놓고 그 업무 범위 내에 속해 있는 사항만 경찰이 처리할 수 있죠. 따라서 조직규범이라는 거는 동그라미 1번 어떻게 돼요? 두 줄 쭉 읽어보면 지금 말씀드린 거 얘기했죠? 읽고 결국은 두 번째 끝에 읽어보세요. 경찰의 조직에 관한 법인 경찰법 제3조에서 정한 직무 범위 내의 행위만 해야지, 경찰법 제3조에서 정한 직무 범위 외의 행위를 하면 안 되고, 그런 행위를 하더라도 그것은 경찰의 직무행위로 볼 수 없고 그거는 무효로 처리됩니다. 그 효과는 국가에게 돌아가지 않는 거죠. 그 화살표 얘기 동그라미 1번만 잘 공부하세요. 네? 이거 조직규범의 역할을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여러분 상식에 입각해 생각해보세요. 우리 경찰서장이 국민한테 세금 부과할 수 있습니까? 그건 경찰의 임무, 경찰 조직의 직무 범위로 정해져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서장이 세금 부과하면 세금 부과 조치는 무효고 상대방 국민은 세금 낼 의무가 안 생기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1번 공부합니다.
예. 그 다음에 제약규범의 역할을 해. 그래서 제약규범, 자, 첫째 줄 읽어보고 화살표 다음 얘기를 보세요. 이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찰 활동도 경찰 활동을 제약하고 있는 법에서 무슨 요건하에 무슨 조치해도 된다 이렇게 정해놓을 거 아니에요. 무슨 요건하에 무슨 조치해도 된다는 그런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법은 경찰 활동을 제한하는, 제약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법이 정한 요건, 절차, 방식에 따라 하도록 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요거는 제약규범은 여러분 마지막 줄에 무슨 원칙, 아까 공부한 법률 우위의 원칙하고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응? 그래서 거기 화살표 다음 얘기를 꼭 공부하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근거규범의 역할을 한다. 그죠? 근거규범. 그래서 거기 읽어보면 어떻게 돼요? 그 세 줄 읽어보세요. 경찰기관은 일정한 요건에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법률의 근거 조항이 있어야만 국민한테 그러한 경찰 조치를 할 수 있죠. 응? 예를 들면 음주운전을 한 자가 적발되면 어떻게 돼요? 그 의자에게 우리 행정조치로서는 운전면허 취소나 면허 정지를 시킬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률에서 어떻게 해요? 음주운전한 자에 대해서는 면허 취소 또는 면허 정지 할 수 있다. 이렇게 구체적인 작용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법률에서 정해놨어요. 이게 바로 경찰 작용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서 정해놨기 때문에 경찰 작용을 정당화시켜주는 근거 역할을 합니다. 법이. 따라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 중간에 보면 경찰기관은 자기 판단에 따라 독창적으로 막 이게 적절하겠다 마음대로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조치를 마음대로 생각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무슨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정해놓은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되죠. 그래서 거기 세 줄을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근거규범. 그래서 여기 지금 조직규범, 제약규범, 근거규범. 이 근거규범 얘기 세 번째 근거규범은 뭐하고 관련돼? 아까 공부했던 법률 유보의 원칙하고 관련되는 거죠. 거기 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개념 꼭 중요하게 알아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88쪽에서 또 중간에 뭐 있어요? 법과 직무명령의 차이 이랬죠? 간단히 비교하면 법은요. 법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돼요? 국민도 지켜야 되고 경찰도 지켜야 되죠. 양쪽 다 지켜야 되죠. 만약에 법을 위반한 경찰 활동을 하면 그건 국민하고 사이에서 위법한 행위가 되고 그에 따른 위법한 작용은 무효되거나 취소되고 또 어떻게 돼요? 그 손해 위법하게 해서 상대방 국민에게 발생된 손해는 배상할 의무가 국가에게 있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런데 직무명령이란 건 경찰 조직 내부에서 상관이 부하 공무원에게 뭐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구체적인 지시 명령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직무명령. 근데 거기에 여러분들 하나 보세요. 그 법과 직무명령의 중요한 차이가 구속력의 범위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양면적 구속력 대 직무명령 뭐야? 일면적 구속력. 그죠? 그 차이로 기억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직무명령은 상관이 부하에게 내린 거고 상관은 지가 내려놓고 자기는 안 지켜도 돼. 명령을 받은 직무명령을 받은 부하 공무원만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 그죠? 그리고 이 직무명령은 국민하고 사이에 국민이 따라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일면적 구속력. 네? 근데 법은 상관 말하면 비유하자면 상관도 지켜야 되고 부하 공무원도 지켜야 되고 그죠? 어디든 다 그리고 국민도 지켜야 되고 어디든 위반하면 다 위법이 되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법과 직무명령의 차이도 알아두셔야 될 항목 공부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88쪽에 이제 경찰법의 의의와 특성이라는 항목을 달고 이제 89쪽까지 써놨죠. 자, 요거는 아직은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었고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은 그리 높지는 않다. 응? 일반적인 이제 행정법적인 내용인데 논리의 전개상 이렇게 써놓긴 써놨어요. 그러나 뭐 그렇게 신경은 많이 안 써도 돼요. 다만 그냥 시험에 필수적인 건 아니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내가 공부하는 거에 베이스를 준다라는 차원에서 한 번 정도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만 넘어가기 전에 88쪽에서 경찰법에 의의해놓고 우리가 경찰 행정에 관한 법은 경찰 조직에 관한 법, 경찰 작용에 관한 법, 경찰 구제에 관한 법 또 이렇게 크게 세 파트로 나눌 수도 있어요. 그래서 뒤에 논의 순서는 이제
이렇게 세 파트로 순서대로 논의를 전개하게 됩니다. 참고로 읽어두기 바라요. 자, 그러면 89쪽에 아래쪽으로 가봅시다. 아래쪽에 가면 경찰법의 법원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자, 여기도 이 자체 경찰법의 법원이라는 항목으로 따로 시험 문제가 하나 나온다 이렇게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우리가 그 경찰학 개론을 공부함에 있어서 기본 베이스로서 알고 있어야 될 용어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공부해 둘 필요는 있습니다. 자, 89쪽에서 경찰법의 법원. 근데 한글로만 법원 그러면 우리가 재판하는 곳을 생각을 하겠지만 이게 한자도 다르고 뜻도 달라지죠. 법원이라는 거는 우리가 조금 아까 뭐 공부했어요. 경찰 작용을 할 때는 법에 근거하고 법에 위반되지 말아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국민한테 경찰 작용을 할 때 따라야 될 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논의를 여기 법원이라는 항목으로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법원의 개념 뭐 이런 거 써놨는데 읽고 지나가고요. 결국은 이제 그 90쪽에 가보세요. 그러면 그 쌍가로 2번에 보면 종류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경찰 작용을 할 때 국민한테 경찰 작용을 할 때 근거로 삼고 따라야 될 법에는 크게 뭐가 있대요. 종류라는 데서 크게 성문법원과 불문법원이 있다. 그죠? 성문법원과 불문법원이 있다. 우리가 성문법원이라는 거는 뭐 여러분 당연히 다른 법, 형법이나 형사소송법 같은 걸 공부하면 당연히 이런 얘기가 또 언급이 되겠지만 이게 성문법원은 우리가 흔히 아는 몇 조 이렇게 조문 형식으로 만들어진 법으로 돼 있는 걸 성문법이라고 하죠. 반면에 법이라는 게 꼭 성문법만 있는 게 아니고 조문 형식의 그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건 아니지만 법으로 인정되는 것들이 뭐 원칙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걸 모두 묶어서 불문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밑줄 쳐주세요. 기본 배경. 경찰법의 법원에는 성문법원과 불문법원이 있다. 응? 그런데 어떻게 돼요? 두째 줄에 국민에게 예측 가능하고 법적 안정성 보장하기 위해서는 뭐가 원칙이다? 경찰 분야에서 성문법이 원칙입니다. 그 밑줄 쳐줘요. 성문법이 우선이고 원칙이다 하는 거 밑줄 쳐주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 경찰 작용에 관해서 경찰 조직 작용 등에 대해서 성문의 법으로 열심히 만들지만 그래도 사회 변화를 못 따라가고 미처 만들어지지 못한 그런 필요한데 법이 만들어져 있는 게 필요한데 미처 제정되지 못한 그런 흠결이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성문법이 없는 부분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불문의 법이라는 게 인정돼. 따라서 셋째 줄, 넷째 줄 불문법도 보충적인 법으로 인정된다. 그렇죠?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거를 그냥 설명이라기보다는 체계도를 익히는 차원에서 우리가 제목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정확히 말하면 경찰 행정법입니다. 경찰법의 법원 이렇게 이제 제목을 달았죠. 그러면 이 경찰법의 법원은 크게 어떻게 나눠진다 그랬어요? 성문의 법, 성문법원이 있고 그다음에 불문의 법이 있다. 불문법원 이렇게 나눠진다 그랬죠. 그런데 뭐가 원칙이라고 그랬어요? 성문의 법이 이게 우선이고 원칙이 되는 거다. 경찰 작용에 있어서. 그러나 성문법이 완비될 수 없기 때문에 그 흠을 메우기 위해서 보충적으로 불문의 법이 인정된다. 이런 관계 있다. 그러면 성문의 법에는 뭐뭐 있어요? 응? 네, 여러분들 헌법이 있습니다. 경찰 작용 헌법에 위반되게 하면 안 되죠. 국가의 최고법입니다. 헌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헌법은 근데 아주 국가의 조직과 작용 구제에 관한 기본적인 선언만 주로 해놨어요. 그래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로 국회가 정해놓습니다. 응? 이 경찰의 조직작용 구제에 관한 법률 있죠. 경찰공무원법, 뭐 경찰관 직무집행법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로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해놓는다고 하지만 자주 변동이 필요하고 또 좀 더 전문성이 요구되고 세부적인 사항은 국회가 법률로 다 못 정합니다. 그래서 국회가 법률 만들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도로 정해라. 장관도로 정해라. 이렇게 권한을 법제정권을 위임을 해서 이 국가 행정기관이 만드는 법이 있는데 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행정기관이 만드는 법이에요. 명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자치법규라는 게 있습니다. 응? 네. 자, 이런 순서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책에 쭉 있는데
그다음 마지막 여러분 교재 순서하고 좀 다르게 이제 조약 및 국제법규는 제가 여기다가 따로 이렇게 뺐죠. 밑으로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들 다 뭐예요? 성문장으로 된 법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의 편의상 따로 낸 거는 요쪽하고 요쪽하고 조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뺐습니다. 요쪽을 한데 묶으면 이건 다 국내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응? 예, 요거는 국제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응? 국제법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내가 설명의 편의상 분류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이게 세세한 내용을 다 공부하지 말고 성문의 법에 뭐뭐 있다 하는 정도로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성문법은 일단 읽어보세요. 90쪽에 성문의 법은 국가 법질서의 통일성을 위하여 성문의 법들은 어떻게 돼요? 헌법을 최고 정점으로 해서 효력의 계층 구조를 이루고 있다. 만약에 법들 간의 내용이 서로 만드는 자들이 달라요. 내용이 충돌되면 어떻게 해결한다? 위에 있을수록 상위법이에요. 여기까지로 보면 헌법, 법률, 명령, 자치법규 이렇게 순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상위법의 효력을 우선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동등한 효력을 갖는 법 간의 충돌이 일어나면 내용이 서로 일치 않으면 어느 쪽 법이 더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 적용하려고 만든 법이냐 따라서 특별법 우선하고 마지막이 신법 우선의 원리에 따라 해결한다. 기본 우리가 법과 관련된 부분을 공부할 때는 기본 베이스입니다. 알아두시고 그래서 헌법 읽어두시고 법률 읽어두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재에서 조약 및 국제법규 요거는 조금 우리 검토해 봅시다. 조약 및 국제법규 그거는 좀 내용도 좀 봐요. 그러면 90쪽에서 동그라미 1번 의 조약이란 명칭이 협정이라고 부르던 협약이라고 부르던 명칭이 뭐라고 붙이든 간에 국가 간에 국가와 국제기구 사이에 문서로 다 합의 맺은 걸 조약이라고 하고 우리나라가 가입한 조약은 아니지만 국제사회에서 대다수 나라들이 따르고 있는 국제사회 규범을 국제법규라고 칭합니다. 가볍게 읽고 지나가요. 그러면 동그라미 2번만 잘 공부하세요. 90쪽에 동그라미 국내법 질서와 관련 문제. 자, 우리 조약이나 국제법규는 국제법으로 분류된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나라 최고법인 헌법에서 이런 규정을 두고 있어요. 기억번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 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기억번은 공부하세요. 헌법에 그렇게 규정해냈어. 이 헌법 규정에 따라 결론이 어떻게 나오는 거야? 외국과 조약을 맺었는데 그 조약의 내용 속에 우리 경찰 행정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어. 그러면 그 조약도 국내 행정에 관한 법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국내 경찰 행정에 관한 법이 되고 그 위반하면 안 되죠. 그런데 조약은 국제법에 속하는 거고 우리 국내법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국내에 적용하려면 똑같은 내용의 국내법을 만들어 놔야만 국내에 적용될 수 있는 거냐 하는 게 논란이 생길 수 있는데 두 번째 줄 뭐예요? 그 조약을 그대로 국내에 적용하는 걸로 봅니다. 따라서 별도의 국내법을 제정하지 않아도 바로 그 조약의 내용이 바로 국내법으로 바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동그라미 1 기억번. 그 다음에 외국과 맺은 조약 같은 거는 국내 법에는 효력 순위가 이렇게 있다 그랬죠. 이 중에 뭐와 같은 효력을 갖느냐 하는 게 논란이 되는데 기억에서 보면 헌법 6조 1항은 단지 국내 법하고만 효력이 같다 그랬죠. 그래서 요건 통설 판례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니은번 조약 등은 헌법보다는 효력이 낮다. 따라서 헌법에 위반되는 조약은 국내에서는 무효다. 디귿번 넘어가세요. 디귿번은 그러면 조약은 뭐와 국내법 중에 뭐와 같은 효력을 갖느냐?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맺은 조약이면 국회가 제정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고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맺은 조약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같은 명령 정도의 효력을 갖는다. 이렇게 됐죠?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2번만 조약 및 국제법규에서 동그라미 2번만 조금 유의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91쪽에 가보세요. 설명, 명령 요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명령이라고 우리가 이제 학문적으로 칭하는데 명령이라고 부르는 건 뭐라고요? 첫째 줄 끝에 국가 행정기관이 만든 법입니다. 대표적으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명령
제목을 보면 행정입법 그랬죠? 국가행정기관이 만든 법이에요. 그런데 이 국가행정기관이 만든 법은 뭐와 뭐로 나눈다고 써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살펴보려면 둘로 나눠. 법규명령, 그다음 뭐예요? 법규명령, 그다음에 또 뭐예요? 행정규칙. 이렇게 둘로 나눠요. 네. 행정규칙. 네. 요거는 이제 행정명령이라고도 그렇게 칭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 처음부터 공부할 때 너무 복잡하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하려면 막 머리 아플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명령이란 국가행정기관이 만드는 법을 명령이라 그러는데 그게 국민에게까지도 효력이 있느냐? 여기서 용어 한번 보세요. 여기 명령이란 건 대통령, 총리, 장관 같은 국가행정기관이 만든 법이죠? 그걸 뜻하는 겁니다. 근데 요 앞에 있는 게 효력의 범위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아까 법규란 말 나왔어.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해서까지 효력 갖는 법을 법규의 성질을 갖는다 그랬어. 그러니까 국가행정기관이 만든 법인데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해서까지도 효력을 갖는 법을 전부 묶어서 법규명령이라고 칭하는 거고, 행정규칙 내지 행정명령은 행정기관이 만든 법인데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이 있는 법이야. 그러니까 행정조직 내부에서 공무원들에게만 지키라 하고 만든 법입니다. 응? 이건 일반 국민에게는 효력이 없죠. 즉 다른 말하면 법규성이 없는 법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들 자 명령은 두 번째 줄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으로 구분. 그래서 그 뒤에 어떻게 돼요? 법규명령과 92쪽에 하면 행정규칙 이렇게 갖고 조금 상세한 설명을 좀 해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좀 가볍게 보세요. 예. 그러면 세세한 내용 아주 복잡하게는 안 되니까 기억번 정도만 보세요. 법규명령 뭐라고 그래 있어요? 법규명령이란 쭉 읽어나가되 특히 어떻게 돼요? 국가행정에 만드는 법인데 두 번째 줄이 중요해요. 기억번에 뭘 갖는 거야? 법규의 성질을 갖는 거. 법규의 성질 이꼬로 다른 말로 행정조직 밖에 있는 일반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해서도 효력 갖는 법이란 말이야. 응? 즉 대외적 구속력이란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억번에 법규의 성질 이꼬로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을 행정기관이 만든 법 중에 그걸 법규명령이라고 한다. 응? 니은번도 공부해요. 법규명령은 어떻게 돼요? 자, 니은번의 키워드 양면적 구속력. 경찰기관도 지켜야 되죠. 국민도 지켜야 되죠. 양면적 구속력. 또 뭐야? 법원이 경찰이 한 조치 위법이냐 아니냐 재판할 때 판단하는 근거법이 됩니다. 따라서 재판 규범이 된다. 밑줄.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법규명령 경찰기관이 위반하고 국민한테 경찰작용했어. 자, 법규명령 위반한 행정기관의 법집행위는 위법이 된다. 이렇게. 자, 니은번의 세 가지. 양면적 구속력, 재판규범. 두 번째 줄, 법규명령이 위반한 집행행위는 위법. 이렇게 정리. 그 다음에 디귿번도 또 체크해요. 여러분,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효력 갖는 법규는 원래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만드는 게 원칙이라고 그랬죠 아까. 응? 다만 워낙 현실이 복잡하고 자주 변동하니까 좀 더 세부적이고 이런 사항은 국회가 대통령이나 장관에게 정하시오 하고 권한을 위임을 해줬을 때만 행정기관이 정할 수 있어요. 따라서 행정기관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갖는 효력 갖는 법을 만들려면 독자적으로 못 만들고 법률로부터 그런 걸 정해라고 권한을 받았을 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디귿번 국민에게 효력 갖는 법규명령을 제정할 때는 상위법으로부터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런 거 만들도록 디귿번. 그 다음에 뭐예요? 리을번 법규명령은 누가 제정하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이 만드는 대통령령 보통 시행령자가 붙어요. 그 다음에 총리나 장관이 만드는 총리령, 부령 등이 있고 그 다음에 법률로부터 뭐뭐 정해라 위임받아서 만들어놓는 위임명령, 법률을 현실에 집행하기 위해서 만들어놓는 집행명령 이렇게 또 나눠질 수도 있어요. 자, 그 정도까지로 공부하세요. 이 정도는 기초야. 그냥 기초. 시험에 직접 이걸 물어본다기보다는 다른 논의들 나올 때 이해하기 위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법체계를 보면 헌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있겠어요? 국회가 만든 법률이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도로교통에 관해서는 도로교통법 이런 법률이 만들어져 있죠. 이거 국회가 만든 법이에요. 법률. 그래서 도로교통과 관련해서 국회가 법률 제정해 놓고 이거에 대해서 더 세부 사항 정해라 그래가지고 무슨 법 만들었어요? 대통령에게 법 만들라고 권한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게 뭐냐면 도로교통법 시행령이라는 법이 있어요. 응? 그래서 법 이름을 보면 시행령자가 붙었죠. 이거 보면 누가 만들었는지 법인지 알아요. 대부분 시행령자가 붙는다. 그러면 법 이름에 이건 대통령이 만든 법입니다. 좀 더 세부 사항을. 그 다음에 이 더 세부 사항은 또 누가 만드냐? 우리 행정자치부 장관이 만든 자치부령이라고 하는 게 부령이 있어요. 그러면 도로교통 문제에 관해서 더 세부 사항은 정해놓은 법이 있는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응? 이렇게 이게 실제 법 명칭입니다. 응? 시행규칙자가 붙으면 거의 대부분이 장관이 만드는 법입니다. 응? 그럼 여러분들이 경찰 공무원이 됐을 때 이제 도로교통과 관련된 법 집행 업무한다. 운전면허 취소 정지 등 이러면 도로교통법 헌법에도 위반되면 안 되죠. 도로교통법에 위반되면 안 되죠. 도로교통법 시행령도 지켜야죠. 시행규칙도 지켜. 이거 다 지켜야 될 법입니다. 응? 내려올수록 어떻게 돼? 좀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거야. 응? 자, 이게 법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 가볼까요? 여러분들 92쪽으로 가보세요. 92쪽에 가면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 행정규칙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응? 자, 행정규칙은 기억번의 단어가 무슨 단어겠어요? 행정기관이 만드는 법인데 어때요? 행정조직 내부법이야. 조직 내부에서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경찰 공무원들이 업무 처리하고 근무하고 뭐 이런 거에 관해 이제 말하자면 조직의 지침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기억번 읽어볼 때 중요 단어가 뭐예요? 첫째 줄 끝에 뭐예요?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것. 대외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것. 국민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는 법이야. 조직 내부법. 따라서 단순한 경찰 조직 내부의 법이다. 내부 규범에 그치며 대개 법을 만들면 이거는 뭐뭐 훈령, 뭐뭐 지침, 뭐뭐 예규 이런 명칭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경찰청 훈령, 경찰청 예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경찰 조직 내에서 근무하고 사무 처리하는 기준 이런 거 정해 놓습니다. 기억번 공부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니은번의 포인트는 행정규칙은 뭐 없어도 만들 수 있어. 경찰 조직의 업무 범위 내에 관한 사항이라면 알아서 법률로부터 권한 안 받아도 만들 수 있어요. 따라서 셋째 줄 밑줄 치세요. 니은번에 상위 법령, 개별적인 상위 법령에 수권이 없어도, 그러니까 상위법으로부터 이런 거 만들어라 뭐 권한 안 주어져도 알아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경찰기관이. 그 다음에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서 뭐 보세요. 그 비읍번 보세요. 비읍번. 비읍번을 보면 행정규칙은 법규가 아니라 그랬죠. 즉 국민에 대한 효력 갖는 법은 아닌 조직 내부법일 거야. 따라서 법규가 아니므로 조직 내부법인 행정규칙에 경찰 공무원이 위반된 활동을 했다 해도 그것만으로 국민하고 사이에서 위법이 되는 건 아닙니다. 자, 훈령 행정규칙에 위반했어도 위법은 아니다. 다만 상급기관이 지침 정해놓은 거에 위반했다 그래서 복종 의무 위반으로 징계 사유는 됩니다. 따라서 비읍번 행정규칙에 위반된 경찰 공무원 행위 그것만으로 위법이 되는 건 아니다. 다만 조직 내부에서 징계 사유는 됩니다. 여기로 그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정리. 자, 그리고 거기 뭐 참고로 또 읽어보되 93쪽에 훈령은 크게 보면 뭐의 한 종류야? 지금 공부한 행정규칙의 한 종류예요. 훈령이라고 뭐 이름 붙여 만들어지는 거. 또 경찰 공무원들이 이제 업무 처리할 때 따라야 될 어떤 업무 처리 기준을 정해놓은 게 있는데 그런 걸 재량준칙이라고도 불러요. 학문적으로. 재량준칙도 행정규칙의 한 종류다. 그 논리를 따라가면 됩니다. 직접 참고로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까지 이제 94쪽 넘어서 95쪽까지 그냥 참고로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불문법원 얘기가 나와요. 그죠? 자, 우리 불문법원은 아까 공부한 따르면 경찰에 관한 법에는 성문의 법이 우선이지만 문장으로 되어 있지는 않으면서도 법의 기능을 하는 법으로 인정되는 것들인데 뭐뭐 있다? 관습법에 있고 관습법이라는 게 있고 또 뭐 있다? 판례, 법원의 사건에 관한 판결, 판례법이라는 게 있고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조리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조리는 요새는 일반 원칙 이렇게도 많이 부릅니다. 이렇게 세 종류 있다는 거 일단 불문법에 속하는 거 세 가지 있다는 거 성문법에 속하는 거하고 좀 구별해야 돼요. 종류. 여러분들이 일단은 공부해야 될 거는
그 종류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 내용보다 우선해야 될 거는. 그 다음에 내용 읽으면서 관습법 자체로 시험에 크게 문제 많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참고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되 의의를 보세요. 의의를 보면 의의에서 두 번째 줄 보세요. 관습법이라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관습은 관습이 법으로 인정돼요. 관습법이라고 인정되려면 어떻게 돼? 장기간 지속된 관행이 있어요. 자, 동그라미 치세요. 관행이 있어야 되고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 또 뭐예요? 국민의 법적 확신. 그 관행대로 되는 걸 당연시하는 국민들의 대다수 국민들의 법적 확신이라는 그러니까 감정, 법감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관행이 있어야 되고 법적 확신이 있어야 된다. 이제 법이다라고 인정하는 국가의 승인까지는 없어도 된다. 두 가지만 있으면 된다. 관행과 법적 확신. 종류는 어떻게 돼요? 행정선례법이라는 거 불리워지는 것과 민중적 관습법이라고 부르는 이렇게 학문상 두 가지가 있다. 종류만 체크해놓고. 효력. 동그라미 1번. 뭐예요? 이 불문법인 관습법은 경찰 업무에 관해서 성문의 법이 있으면 그 성문법이 우선하는 거고 성문의 법이 없을 때 안에서만 그걸 보충하는 차원에서 법으로서 인정되는 관습은. 따라서 1번의 키워드가 쭉 읽어나가되 보충적 효력설이라는 단어 있죠? 두 번째 줄에 그게 핵심 단어다. 보충적 효력만 갖는다고 본다. 자,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판례법을 보세요. 판례법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특히 이제 그 사법부가 판단을 내린 거죠. 판결의 결론입니다. 자, 판례법 공부할 때 중요한 부분은 법원성 인정 여부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세 가지를 공부하는데, 자, 첫 번째 그 백설표,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이 부분 있죠. 자, 기본 사실이에요. 법으로 인정되느냐 하는 얘기인데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법원의 그 나라 최고법원의 판결을 법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이른바 선례구속의 원칙이라는 게, 여기서 선례구속의 원칙이란 법원의 판결 선례를 말하는 거예요. 법원의 판결을 법으로 보는 나라예요. 영미법계는. 그래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내려면 유사한 사건 생기면 다 그 판결대로 따라야 돼요. 그래서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그 나라 대법원 판결을 법으로 봅니다. 그러나 프랑스, 독일 쪽의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법 그러면 성문법을 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판례를 법으로 본다는 선례구속의 원칙이라는 게 없어요. 따라서 대륙법계에서는 본래는 법적으로 볼 때는 대법원 판결은 법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부할 거 영미법계 국가와 대륙법계 국가가 다르다는 점. 그럼 우리나라는 어디 걸 따라갈까요? 대륙법계 국가 쪽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대법원의 판결이 법이다 이런 원칙 내지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 알아두세요. 두 번째 줄 밑줄 치세요. 거기 법조문, 법원직법 8조 밑줄 쳐주세요. 상급 법원이 재판에 있어서 내리는 판단은 어떻게 된다고요? 해당 사건에 관해서만 하급심을 기속한다. 이게 법원직법 8조. 요거 밑줄 쳐주세요. 해당 사건에 관하여 이 부분이 또 중요한 거예요. 요 해당 사건이라는 거는 같은 사건에 대해서 상급 법원하고 하급 법원하고 판단하면 어느 판단이 우선하는 거야? 상급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된다는 거죠. 같은 사건을 놓고 판단했을 때 이렇게 돼 있어요. 따라서 두 번째 줄 읽어보세요. 상급 법원의 판단은 해당 사건, 즉 당해 사건에 관해서만 하급심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힘이 있고, 같은 사건이 아니고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따라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사 사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따를 의무가 없기 때문에 기존에 어떤 사건의 대법원이 판결한 거에 법적으로만 보자면 이 과거 어떤 사건의 대법원이 판결한 거는 법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안 따라도 되니까. 유사 사건 생겼을 때 그대로 안 따라도 되니까.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대부분 대법원이 어떤 사건에서 판결하면 그 판결에서 제시한 어떤 논리 기준을 그대로 유사한 사건에도 따르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법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기능을 합니다. 그러면 정리하자면 동그라미 1번, 우리나라에서 대법원 판결이 법이냐? 공식적으로는 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대부분 유사한 문제 생기면 그 대법원 판결 논리를 따라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법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됩니다. 이와 또 대조적으로 동그라미 2번, 헌법재판소의 유행. 우리나라 또 헌법재판소라는 곳이 있죠. 헌법재판소에서 국회가 만드는 어떤 법률, 헌법에 위반된다 하고 위헌 결정 내리면 모든 국가기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다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도록
명시돼 있어요. 헌법재판소법에.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과 달리 헌법재판소의 법률위원이라는 결정은 뭐예요? 그 자체로 공식적으로 법입니다. 모든 국가기관 다 따르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법원성 인정 여부 이 부분만 좀 공부를 해두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리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예요? 말하자면 의미가 어떻게 됐어요? 일반 사회의 정의감에 합치되는 어떤 보편적인 원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대 어떤 사회를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들의 대다수가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뭐야? 정의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그런 어떤 의식 같은 거 있죠? 네, 그런 거를 우리가 추상적으로 표현해서 조리라고 한 거예요. 일종의 양심의 법이라고나 할까요?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경찰 공무원 됐는데 합격해서 어느 날 지각 한 번 했어. 그랬더니 바로 파면.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쉽게 납득이 돼요? 이건 좀 너무 심한 조치 아니냐.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예전에도 그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그 경찰의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하는 어떤 대학생이 있었는데 밤에 이 대학생이 뭐 휴대폰을 이렇게 꺼냈는데 이거 총기 드는 걸로 생각해서 총을 쐈대요, 경찰이. 그래서 사망했는데 총을 몇 발 쐈냐? 100발 쐈대요. 그 오래전 일이 아니에요. 비교적 근래 일인데 여러분 아니 그 정지 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한다 그래서 무슨 흉기 들고 정하는 것도 아닌데 총 100발을 쏜다? 경찰이? 이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죠? 이거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건 너무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있지. 그런 의식이 들잖아요. 이렇게 그런 의식, 그런 사고 방식에 비추어 볼 때 정의롭지 이렇게 하는 것이 정의로운 거다 생각되는 어떤 그런 사고 방식 내지 사회생활의 방식, 원칙 이런 걸 묶어서 조리라고 표현한 거예요. 다만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변하겠죠. 시대 변화에 따라서. 예. 자, 그래서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 조리라는 게 어떻게 돼요? 이제 최근에는 그 중에 중요한 것들을 일반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다음 절로 넘어가서 상세히 설명을 또 합니다. 자, 여기서 조리에 관해서 공부할 거는 오른쪽으로 가세요. 97쪽에 가서 기능을 잘 공부하세요. 조리라는 파트에서는 기능. 자, 세 가지로 들어왔는데 첫째 뭐 있어요? 최후의 보충적인 법입니다. 성문법도 없을 때, 관습법, 판례법도 없을 때 최후의 법의 역할을 하는 거고, 동그라미 2번 성문법을 해석하는 기준입니다. 시대와 사회에 맞춰서, 시대 변화, 사회 변화에 맞춰서 성문의 법을 해석하는 기준 역할을 하죠. 예를 들어서 음란행위 처벌하도록 법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60년대, 70년대 음란행위라고 생각했던 거와 지금에 와서 음란행위를 보는 거는 그게 좀 다르죠, 기준이. 그러니까 성문의 법조문은 하나도 안 변하고 있어도 시대에 맞춰서 법 해석해야 되죠. 그죠? 그렇게 성문법을 해석하는 기준이 되는 법 해석의 기준 역할하고, 또 동그라미 3번 우리 경찰 공무원들이 구체적인 현실에서 법 집행할 때 과도하게 했나 안 했나 뭐 이런 거, 평등하게 했나 안 했나 이런 재량이 주어졌을 때 재량권 행사의 기준 역할하는 중요한 기능. 그래서 조리에서 포인트는 기능입니다. 기능. 이렇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건 아니고 알고는 있어야 될 영역으로서 경찰 작용을 할 때 따라야 될 법 종류로 성문의 법과 불문의 법이 있으며 성문법의 원칙과 불문의 법은 보충적이긴 하다. 뭐뭐들이 있는지 하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시간은 그렇게 하고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